요구하는 바나 녹색당이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무단 인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부엌에서 아마존까지일까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사실 이게 우리나라 옛날 부엌이죠. 전통 부엌입니다. 이 부엌이라는 공간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일상의 공간이고 생명의 공간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먹고 숨 쉬는 것들이 사실 이 부엌이라는 공간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 시골집에서 이런 부엌들이 다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부엌이라는 건 상당히 정치적인 공간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엌이라는 곳에 남자는 왜 부엌에 왜 들어오니 이런 이야기들을 어른들한테 수시로 들었었고 제가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네. 상당히 보수적인 동네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걸 성별 분업이라고 표현하죠. 이 성별 분업이라는 게 문제가 많다라는 것들은 많이 얘기가 됐고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엌이라는 공간은 사실 일상의 공간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공간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 부엌이라는 공간이 소중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밥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소중한 경험들이 저는 그게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남자에게 이런 일을 안 시켰는데 저는 그게 결국 남자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예. 남자가 부엌에서 일을 할 때 남자도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현대의 부엌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예전보다는 편리해지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명절 끝나면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기사 꼭 나오고, 네. 명절 끝나면 부부싸움을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제 나이 또래만 보더라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도 또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 근데 이 안 바뀌고 있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행복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성평등이 잘 실현되는 사회가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국제 비교를 해봐도. 그래서 부엌이라는 공간이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이고, 그 일상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접하고 경험할 때 사실은 행복해지고 정치적으로도 평등해질 수 있는 그런 게 부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포인트는 이건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반지하 부엌입니다. 상당히 주거로서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 반지하인데 반지하라는 주거 형태는 상당히 독특한 형태죠. 사실은 제주도 정도 가보면 반지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굉장히 흔한 주거 형태죠. 이게 이제 집값이 워낙 비싸고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런 주거 형태가 나와서 서울이나 경기도 도시 지역에서는 한 집에 6가구, 7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엌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보여주는데 아예 부엌이 없는 주거 형태네. 제주도에 가보면 서귀포에 이중섭 미술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혹시 거기 한번 나중에 가보시면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있죠. 예, 황소 그림 유명한 그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6.25 전쟁 때 제주도 서귀포에 피난와 있었거든요. 그 생가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나중에 가서 보시면 방 하나, 부엌 하나 딸려 있거든요. 근데 부엌은 정말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너무 작습니다. 부엌이. 근데 아무리 작아도 정말 방도 작고 부엌도 정말 작은데 부엌은 있어요. 예, 부엌이라는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이런 주거 형태들은 부엌이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엌이라는 거 하나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엌이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먹거리들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먹거리라는 게 또 변했죠. 부엌만 변한 게 아니라 이게 소고기 사진입니다만 소고기만 그런 게 아니라 소고기하고 제가 콩 이야기만 오늘 드릴 건데요. 콩도 보면 유전자 변형 대두라고 해서 대두라는 게 콩입니다. 큰 버린 저를 보고 대두라고 불렀는데 예전에 네, 친구들이 그 대두는 아니고요. 네, 콩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유전자 변형 콩이 이렇게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주요한 국가는 브라질하고 미국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소고기 외국산 소고기들이죠. 상당히 많이.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이 대두가 들어간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콩 자체로 먹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가루를 내 가지고 여러 군데 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고 먹을 수 있는데 이 우리가 먹는 소고기하고 콩이라는 게 사실 지구 반대쪽에 있는 이 아마존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부엌에서 다루는 먹거리라는 건 아까 제가 부엌의 변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엌이라는 게 없는 주거 형태까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부엌에서 다루는 먹거리가 바뀌었고 그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마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밀림이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사라진 게 축구장 5만 개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어느 신문에 나온 건데 한 달 동안에 축구장 5만 개 넓이가 사라졌다. 뭐 때문에 사라지느냐? 뭐 밀림을 개발하는 개발업자들이 뭐 석유를 찾으려고 그러느냐? 아마존에서 사라지고 있는 숲의 65%에서 70%는 소고기하고 콩을 얻기 위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숲을 불태워가지고 방목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콩을 재배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존의 숲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브라질에서 수입해서 먹는 이 대두를 위해서 사실은 아마존의 숲이 사라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브라질산 쇠고기를 많이 수입하지는 않지만 브라질에서 또 콩을 생산한 거를 미국 같은 데 보내서 거기서 사료를 써가지고 미국 소고기가 또 우리나라로 넘어오기도 하는 이런 관계 속에 이제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브라질산 쇠고기는 뭐 다른 나라로 많이 수출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나 살아가는 것들이 예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왜 유명한 프로그램을 만든 김현철 PD인가 그분인데요. 그분이 아마존에 갔다 온 다음에 육식을 자기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어디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제 아마존에 가보니까 이제 그걸 피부로 느낀 거죠. 아, 내가 먹는 것과 내가 먹는 거하고 아마존의 숲이라는 게 또 아마존의 숲이 사라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후변화라는 게 영향을 주고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본인이 깨달았다. 단순히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니죠. 또 아마존의 숲은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에게는 자기들의 생존의 터전입니다. 그 숲이 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전에는 그럴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먹는 거 하나가 이렇게 전지구적인 세계 반대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삶과 숲과 이런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참 고민인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오일 피크라든지 환경위기 문제 또 불평등 문제는 사실 제가 아까 부엌을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주거의 격차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 불평등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빈곤 문제 또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우리가 먹는 것이 다른 나라의 이 문제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원주민들은 소수자죠. 브라질 사회 내에서 아마존 원주민들은 소수자인데 그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게 위협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나 아니면 그 이윤을 추구하는 개발업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한번 새로운 한번 생각을 한다면 또 그 이윤을 추구하는 개발업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의 실천이나 개인의 일상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라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부엌의 정치도 그렇고 아마존의 정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녹색 정치, 녹색당이라는 건 이런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게 녹색당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게 이제 글로벌 그린스라는 전 세계적인 녹색당 네트워크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전 세계 이제 90개국 정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녹색당들에 대해서 링크가 다 걸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보면 잘 못 보는 거. 포르투갈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어쨌든 글로벌 그린스라는 그 자체가 이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이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나 문제라는 게 상당히 연결이 서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한 나라에서만 한 지역에서만 풀 수 없는 문제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녹색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19.4%를 득표했습니다. 브라질 녹색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브라질에서 이 녹색당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아마존강의 그 브라질 서쪽과 트머리, 이게 다 이제 아마존강 유역이죠. 근데 브라질 서쪽과 트머리에 아크레라는 주의 주 출신입니다. 16살 때 고아가 됐고 노동자 생활하고 노동운동을 원래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녹색당 후보로 작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녹색당 소속이 아니었어요. 녹색당 소속이 아니었고 아까 룰라라는 브라질 대통령, 아주 인기가 좋죠. 브라질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룰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당 소속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룰라 정부에서 5년 동안 아마존의 밀림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도 아마존 출신이고, 그리고 이 아마존 원주민들의 인권이라든지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5년 동안 하다가 결국 이제 사임하고 물러난 다음에 우리로 치면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철새는 아니고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녹색당으로 가서 녹색당 후보로 작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그런 사람인데요. 어쨌든 이 아마존에서도 결국에는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브라질이라는 사회에서도 녹색당이라는 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라질 사회에서는 이 결선 투표 제도라는 게 있어서 소수 정당은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불리해서 19.4%를 얻었지만 결선 투표에는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결과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아마존, 그 아마존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녹색당 하면 너무 독일 사례들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30년만 아까 김정수 선생님이 녹색당 금방 잘 될 거라고 하셨는데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잘 안 되더라도 계속했던 나라들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작년에 영국 녹색당이 하원 의원 한 명을 배출했거든요. 왜 30년 동안 노력했는데 이제서야 됐을까? 그건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독일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발을 했는데 독일은 비례대표제라는 게 선거제도다 보니까 정당을 보고 찍는 거죠. 녹색당이 상당히 뭐 상당한 득표율을 그게 6%든 7%든 10%든 얻으면 6% 10%의 국회의원을 배정을 받습니다. 독일 녹색당 같은 경우는. 근데 영국 녹색당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영국 선거제도가. 1등을 해야만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구에서. 근데 영국의 정당 정치라는 게 보수당, 노동당, 또 3당이 자유당이라는 당도 있습니다. 이런 당들이 그 1등을 다 독점하다 보니까 신생정당인 녹색당이 그동안 진출을 못했던 건데요. 어쨌든 이 독일과 영국의 선거제도의 차이 때문에 30년 만에 진출을 했는데 이 영국 녹색당 이 대표는 여성입니다. 하원 의원으로 진출한 사람은 여성이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부대표는 29살의 청년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청년에 대해서 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친구더라고요. 16살에 녹색당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21살에 시의원이 됐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그래서 8년을 하다가 이제 국가로 올라와가지고 영국 녹색당 부대표를 하고 있는. 예. 작년에 선거에 나갔다가 15%인가 받고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도 꽤 얻었죠. 15% 얻었으면. 예. 상당히 좀 웃는 것도 매력적이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김정 선생님이 이게 녹색당이 여성주의 정당이고 또 청년들의 역할이 크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외국의 녹색당 3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 정치에 이제 첫 발을 디디고 있는 영국 녹색당도 이런 식으로 정당을 운영하면서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영국 녹색당이 2010년에 작년에 이제 최초로 하원 의원을 배출할 때 내세웠던 총론적인 이야기는 뭐였냐면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더 공정한 사회다. 그리고 자연에 반하기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경제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녹색평론에서도 많이 쓰는 공생이라든지 공존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아까 우회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녹색당이라는 게 단순히 환경정당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우리가 추구할 거냐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핵발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녹색당이 이때까지 어느 나라나 더 소수정당이었습니다. 녹색당은 지금도 소수정당이고 아까 글로벌 그린스에 90개국의 녹색당이 있다고 했지만 지지율 10% 넘는 데가 몇 개 안 됩니다. 예. 근데 아시아 태평양권에서는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가 거의 10% 가까이 되고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을 꽤 내고 있는데요. 몽골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소수정당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 소수정당이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을 중단시키는 데는 제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소수정당의 힘으로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요. 프랑스 녹색당은 한 5%밖에 안 나옵니다. 프랑스도 선거제도가 영국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어쨌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기로 하는 합의를 녹색당이 끌어냈고 벨기에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 핵 이야기는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있는 내용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녹색당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구적 문제와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나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합의된 원칙이라면 뭐 이런 겁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려도 단어를 보시면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 정도는 합의가 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별로나 지역별로는 좀 다양한 얘기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김정수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뭐 토지 보유세나 은행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근데 어제 아직 뭐 제주녹색당의 정책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주녹색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제주도도 녹색당 준비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날 제주 지역 발기대회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제주녹색당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또 아이디어를 제주 지역에 맞고 논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주도에 들어갈 때 비행기를 타면 공항세라는 걸 냅니다. 그 비행기 요금에 4,000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일종의 그 4,000원에 더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일종의 제주도의 경관이나 환경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 제주도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한 4,000원만 더 받자. 그 일종의 뭐 환경 뭐 경관이라고 하든 명목을 붙여서 4,000원을 좀 더 받고 이 이야기는 제주도에서 좀 논의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도 4,000원을 더 받은 다음에 그럼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320억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그걸 가지고 청년들한테 한번 기본소득을 줘보자. 그런 이야기를 제주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가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굉장히 예외적인 지역입니다. 지방이지만. 왜냐하면 외지에서 제주도가 살기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인구가 유출이 됩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제주도에서 자기의 어떤 뭐 비전이랄까,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자리를 잘 못 찾아서 외지로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주도 같은 지역에서 청년들에게 사실 별로 해주는 게 없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청년들이지만 그 지역에서 사실은 청년들은 굉장히 지역에서는 소수자입니다. 정치에서는 지역 정치에서는 소수자라서 별로 이렇게 지역에서는 해주는 게 없습니다. 주로 이제 뭐 아무래도 투표 열심히 하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많은 정책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걸로 한번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줘보자. 만 19세에서 24세까지. 어제 그런 이야기를 막 수다를 떨다가 갔는데 제주 녹색당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추상적인 가치와 그 다음에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 나라 현실에 맞는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 또 그 정책들 중에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또 자기 지역에 맞게 또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 이걸 찾아가는 게 이제 녹색당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영국 녹색당의 정책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좀 준비했는데 뭐 자세한 거는 아마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영국이라는 사회에 맞게 나름대로 조금 전에 보신 그 가치들을 현실화한 겁니다.
여기 보면 노동시간 줄이자 이런 게 결국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살기 위해서 일하기, 일하기 위해 살지 않기,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실 살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교육과 관련해서도 영국이 등록금이 되게 비싼 예외적인 국가입니다.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수준으로 거의 등록금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등록금 폐지 같은 것들은 다른 유럽의 국가하고는 달리 영국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과제라서 영국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뭐 유기농업이나 재생가능 에너지라는 것들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도 아마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뭐 이런, 예, 아까 말씀드린 성평등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일 녹색당 같은 경우도 선거 때마다 주요 정책들을 내놓는데 뭐 핵발전과 관련된 정책도 있지만 아동 권리와 관련된 정책도 있고 뭐 최저임금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이제 자기 국가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가치, 처음에 보여드린 지구녹색당 원칙이라는 게 뭐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뭐 참여민주주의, 비폭력, 뭐 다양성의 존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원칙들 하에서 이제 자기 나라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우리나라 녹색당의 정책을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가 당원들의 참여 속에서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나눠드린 리플렛 보시면 당원들이 이미 제안을 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보신 영국 녹색당 정책이나 독일 녹색당 정책들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들을 우리나라 녹색당의 당원들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6시간 노동제를 제안하신 분도 있고 탈퇴근법, 아까 뭐 노동 이야기를 한다면 예,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유전자 변형식품 반대라든지 뭐 핵발전 반대 이런 건 다 어느 나라 녹색당이나 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녹색당이 다른 정당하고 다른 점은 정당의 문화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이게 이제 뭐 기존 정당들이 가진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 하나가 엘리트 정당입니다. 그리고 직업 정치인들 중심의 정당이에요. 예. 거기에서 이제 좀 벗어나자는 반정당의 정당이라고 부르는 게, 아까 그 영국의 청년이 16살 때 자기가 녹색당 활동을 시작한 이유가 뭐라고 돼 있냐면, 노동당이 있죠. 영국의 노동당. 원래 노동당은 상당히 진보적인 정당으로 출발했습니다. 100년도 전에. 근데 영국 노동당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엘리트 정당이거든요. 전형적으로. 블레어도 상당한 엘리트죠. 지금도 뭐 노동당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엘리트고 직업 정치인들입니다. 그런 건 재미없다. 그 청년이 보기에. 그리고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그닥 노동당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은 녹색당을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녹색당이 지향하는 건 기존 정당들의 그런 좀 엘리트주의나 직업 정치인 중심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자는 게 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나 청년들의 참여, 소수자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녹색당의 중요한 뭐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 녹색당들이 남녀 동수 대표제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여성 대표를 아예 세우거나, 아까 영국 같은 경우는 여성이 대표, 남성 청년이 부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성별이라든지 또는 청년과 뭐 이렇게 장년 이렇게 나이 연령대를 감안해 가지고 보통 대표자들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명하다고 해서 또는 뭐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유능하다고 해서 대표자가 되는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원리들에 의해서 대표자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녹색당 만들어봐야 이게 별로 이렇게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은 할 일이 없고 예, 저는 이제 시골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저한테는 딱 맞는 정당이죠. 예, 저는 이제 내려가는 게 저의 인생의 중요한 그 계획이기 때문에 예, 만들고 내려갈 수 있는 정당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좀 관점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요즘 불고 있는 안철수 현상하고도 좀 관련된 건데, 이 녹색당이라는 거가 나온 이유는 해적당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문제 해결을 하려면 본인들이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성들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참여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녹색당이 가진, 아까 참여민주주의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국가적으로 그냥 참여민주주의 하자는 게 아니라 녹색당 내부에서부터 또 녹색당이 추구하는 정치의 과정에서부터
본인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누가 누구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녹색당의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런 당이 가능할까? 예, 굉장히 얘기 들어보면 뭐 좋은 정당인 건 분명합니다. 네. 제가 녹색당 창당 준비한다고 하는데 참여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녹색당 참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대회를 했고 지금 지역별로도 발기인 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서울, 부산은 했고 충남, 제주가 아마 다다음 주까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북, 경북, 대구, 충북, 경남, 강원 이런 데서 준비 모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전국에 한 16개 시도가 있는데 그중에 10개 이상에서도 지역 발기인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제별 당원 모임이나 청년 모임들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녹록하당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의 참여를 좀 우리가 모아내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장벽은 있습니다. 아까 김정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5개 시도에서 1000명 이상씩 당원을 확보해라. 이런 정당법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가 알기로는 정치 조직을 만드는데 당원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서울에서만 5,000명 모아도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5개 시도에서 만들어라. 이게 이제 굉장히 악법입니다. 이 자체가 악법인데 일단 저희는 이제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스위스에 보니까 파워포인트에 반대하는 정당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위스에 파워포인트에 반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인터넷으로 그냥 쉽게 가입할 수 있고요. 당비도 안 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스위스는. 당원이 2,700명 이제 좀 되던데 뭐 그냥 다 만들더라고요. 스위스 같은 나라. 정당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어떤 정당이 됐든 간에 자기가 명확하게 정책을 내걸 게 있고 선거에 후보를 내고 정치 활동을 할 거면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선진적인 정치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0명 이상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넘어야 될 장벽이 두 가지더라고요. 정당법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5,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된다. 넘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충남 홍성에 갔더니 홍성에서 귀농하신 분들하고 풀무학교라고 그 지역에 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역사가 오래된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대안적인 학교인데 그 학교에 귀농을 또 위해서 전공부라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성인들을 교육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분들이 모이셨는데 어쨌든 녹색당 필요하다 만들어야 된다. 홍성에서 뭘 하면 되냐. 그래서 충남에서 1000명을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대가 지금 확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기존에 넘지 못했던 이 정당법이라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예전에 녹색당을 준비하던 때들이 있었지만 이미 지금은 상당히 많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좀 진도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에는 저희가 아마 창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무관심이나 냉소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루에 1시간씩 어제부터 광화문에서 1인 시위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아마 다다음 주 정도까지 신규 원자력 발전소, 신규 핵발전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새로 이제 또 지금 돌고 있는 게 21개고 짓고 있는 게 지금 7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계획 중에 있는 게 또 한 6개가 있는데 또 발표를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부터 1인 시위를 하는데 어제 첫날은 이제 상당히 좀 냉랭한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 때 직장인들이 바쁘게 광화문 사거리에 지나가는데 거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반응을 보인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반응은 어떤 거였냐면 전기 안 쓰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 위기나 어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사회의 큰 문제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봐야 대안이 있겠냐, 바뀌는 게 있겠냐라는 냉소가 있고 그것 때문에 가지는 무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는 녹색당을 만드는 과정이나 만든 다음에도 상당히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이다. 그걸 넘는 방법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그걸 넘는 방법은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녹색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동네 선거를 해보면요, 가서 진지하게 얘기를 걸면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할 이야기가 확실하게 있을 때, 예를 들면 나는 왜 녹색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왜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자기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가 무관심이나 냉소를 깰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녹색당에 참여하는 이유, 우리가 녹색당을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관심, 냉소 이런 걸 좀 깨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 어제 그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빠르게 좀 설명해 줬는데 버스가 빨리 출발하는 바람에 제가 다 설명하기를 놓쳤는데, 오늘은 제가 토요일 날 하니까 토요일 날은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저를 사진을 여러 장 찍고 갔습니다. 지금 역시 이게 미래 세대가 이 에너지 문제나 이런 데 관심이 많구나. 예. 그리고 수녀님들이 지나가면서도 아는 체 하셔가지고 네. 녹색당 잘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장벽은 넘어야 되지만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만시지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녹색당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다. 근데 저는 뭐 지금이라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을 모아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2002년도 지방선거 할 때 제가 사는 동네에서 그 무소속 시의원 한 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동아리 사람들이 와서 선거운동 도와주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벌써 9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뭐 풀뿌리 초록 정치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2002년 지방선거 당시에 전국에 여러 사람들이 후보로 나가서 한 명이 됐습니다. 예. 두 명이 됐습니다. 춘천에 한 명, 제가 사는 동네에 한 명. 그때 이 자전거 타시던 머리가 까만 분은 전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9년 전에는 근데 저희가 사실 녹색당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만들기는 바랬지만 실제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2002년, 예, 제가, 예, 9년이 지난 지금은 아까 김정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좀 만들 수도 있겠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있고, 이때는 무소속으로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녹색이라는 걸 제대로 한번 걸고 정치라는 걸 한번 바꿔보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그거는 이제 저는 이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녹색당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더라도 지지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어쨌든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물론 상당히 더디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이러면 굉장히 느리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인류가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면 느리고 시간이 걸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10년, 20년이 지나면 한국에서 녹색당은 아주 유의미한 그런 정치 세력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네.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